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아기가 안 생겨서 고생했는데요. 지금은 아이가 생겼지만 어쩌면 임신보다 더 중요한 걸 알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힘들어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초등학교 때로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저는 부모님과 2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에게는 항상 옷을 만들어주는 인형들 말고도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제 인생의 단짝인 혜주입니다. 혜주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친해졌습니다. 제가 인형옷 만들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혜주는 자기도 인형에게 만들어줄 옷 그림을 매일 그린다면서 보내주겠다고 했죠. 우리는 금세 손발이 짝짝 맞았어요. 그 뒤로 혜주랑 저는 매일매일 붙어 다녔죠. 혜주는 엄마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매일 술을 먹고 툭하면 집안 물건을 깨부셨고요. 한 번은 제가 피아노 학원에 갔다 오는데 혜주가 자기 집 앞에서 울고 있더군요. 얼른 가보니까 손에는 다리가 부러진 인형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대로 혜주 손을 잡고 저희 집으로 갔어요. 엄마, 혜주랑 나랑 밥 좀 주세요. 그때 제가 밥 달라던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찼는지 혜주는 지금도 그 얘기를 할 정도예요. 밥 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무슨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기 짝이 없지 뭐야? 나는 창피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노을이가 하도 당당하게 소리를 치니까 나도 같이 어깨가 펴지더라니까. 그때 알았지. 밥 달라고 할 때는 노을이처럼 당당하게 하는 거라는 걸. 하지만 혜주가 당당하게 자기 몫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저는 혜주를 그 애가 겪어야 했던 삶이 어떤 건지를 알기엔 어렸죠. 혜준의 아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먹고 들어와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었고 혜주 얼굴이나 팔에 상처가 생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혜주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숙제도 같이 하고 아예 잠도 자고 가곤 했죠. 부모님은 혜준의 사정이 딱하다는 걸 알고 언제든지 집에 와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면 혜준의 아빠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혜주를 보호시설 같은 데 맡겼을 텐데 그때는 남의 집 일에 끼어드는 게 맞지 않는 일로 여겨져서 부모님도 그러지를 못했다고 해요. 어차피 혜주는 계속 아빠랑 살아야 할 텐데 괜히 신고했다가 혜주한테 더 해가 갈지도 모르고 혜준의 아빠랑 동네에서 얼굴을 마주치는데 해코지 당할까봐 무섭기도 했고요. 그래도 부모님은 저랑 동생을 놀이동산에 데려갈 때 혜주도 같이 데려가 주셨어요. 혜주랑 제 동생이랑 저랑 셋이서 미키마우스 머리띠를 하고 입가에 아이스크림을 잔뜩 묻힌 채로 찍힌 사진을 보면 지금도 웃음이 나온답니다.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도 저희는 친한 친구로 지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 혜주에게는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이 생겼죠. 집이 안식처가 되지 못하는 혜주에게는 그 애들처럼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없었겠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매일 술만 먹던 혜준의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혜준은 장례식장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런 혜주 손을 잡고 울었어요. 한편으론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혜주는 할머니랑 살게 되었어요. 고등학교는 달랐지만 그래도 혜주랑 저는 연락을 자주 하면서 지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할 거라고 마음을 잡는가 싶더니 어느 날 혜주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혜주는 점점 더 남자친구에게 몰두하더군요. 결국 혜주는 고2 때 임신을 했습니다. 혜주가 임신했다는 걸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혜주가 임신해서 학교를 그만둔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을 때는 기분이 묘했죠. 혜주는 결국 남자친구와 결혼했지만 결혼식은 생략한 채 혼인신고만 한 채로 살고 있었어요. 둘 다 학생이니 시댁에 들어가 살았죠. 그렇게 혜주는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었습니다. 가끔 연락을 하면 혜주는 시부모님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곤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나를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몰라. 내가 무슨 자기 아들 앞길을 막아?
밤새 아기 데리고 애쓰다가 겨우 잠들면 아침부터 들이닥쳐서 방골이 이게 뭐냐, 젖병 소독도 안 하고 엄마 맞냐 이러면서 난리를 친다니까. 아, 진짜 내가 이 집에서 살다간 내 명예 못 살지. 시어머니가 자기더러 아들 앞길 막은 년이라면서 사사건건 간섭을 한다는 거였어요. 우리 시어머니 또 아침부터 들이닥쳐서 난리쳤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하루라도 마음 편히 자고 마음 편히 밥 좀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애 가지고 결혼한 게 죄다 죄. 어제는 또 우리 남편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나더러 관리 좀 하란다. 참,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사는데. 아, 그랬구나. 혜주야, 근데 미안한데 내가 지금 동아리 모임이 있어서 가봐야 할 것 같아. 오늘 선배들이랑 다 같이 만나는 날이거든. 아이고, 뭐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네.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가보려고요. 힘든 마음을 털어놓을 대상이 없던 혜주는 저한테 종종 연락을 했지만 MT의 동아리 활동 등으로 바빴던 저는 혜주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했어요. 고부 갈등이란 게 새내기 대학생이었던 저한테는 너무 아득한 일이었죠. 노우라, 나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지 모르겠어. 숨이 잘 안 쉬어져. 밤늦게 미안한데 이런 말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술 마셔도 속에 뭐가 얹혀 있는 것 같고. 저기 혜주야, 진짜 미안한데 내가 지금 내일 시험이랑 발표가 있어가지고 너무 바쁘거든. 오늘 밤 꼬박 세워야 해서 나중에 통화하면 안 될까? 아니, 내가 이번 주 지나고 전화할게. 저는 다음 주에도 혜주에게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졸업 준비에 대학원 준비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혜주랑 만났을 때도 그다지 공감대가 없다는 걸 느끼곤 했던 탓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혜주와 저의 삶은 하늘과 땅만큼 멀어져 있었습니다. 혜주가 시댁 식구들과 복닥거리며 사는 동안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의류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대학원에서 만난 남자친구랑 같이 살다가 33살에 결혼도 했습니다. 혜주보다 15년은 늦게 결혼했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기를 가지는 건 사정 때문에 미룬 거였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은 정말 정신이 없더군요.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신경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혜주는 금방 사라져버렸어요. 신부 대기실에 온 혜주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다른 손님이 와서 인사하는 사이에 혜주가 사라져 대화도 제대로 못 나눴죠. 결혼식이 끝나고 한숨 돌리게 되어서야 혜주 생각이 났습니다. 혜주한테 신경을 못 써준 게 미안하단 생각이 그제야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도 제 삶이 바빠서 연락도 못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후 혜준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부랴부랴 일을 마치고 장례식장으로 갔죠. 싸늘한 기운까지 도는 장례식장에 혜준은 또 혼자 앉아 있더군요. 눈물 자국이 말라버린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요. 할머니가 계속 전화하셨는데 내가 못 받았어. 그냥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할머니가 아픈데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하은이는 내 얼굴 제대로 보려고 하지도 않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할머니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게 이제야 생각이 났다. 노우라, 나 어떡하니? 저는 그 자리에서 혜주를 끌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혜주랑 밤을 새우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더 안 좋더군요. 혜주 딸 하은이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어릴 때부터 실어증이 있었는데 여러모로 치료를 받아봤지만 잘 고치지 못했다고 했어요. 혜주는 하은이가 그렇게 된 게 자기가 너무 모자라서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다투고 애한테 화도 많이 내서 그런 것 같다면서 울었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혜주 남편은 1년 전부터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에 그 여자랑 다정하게 톡 주고받은 게 그대로 있더라고. 내가 얼마나 만만한지 내 눈치를 보지도 않는 거야. 시어머니는 나한테 애망친 년이라고 하더니 이젠 남편 밖으로 돌게 한 년이라고 욕을 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이젠 뭘 해도 흥미도 안 생기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다 귀찮게 느껴져. 노우라,
진짜 이게 다 내 잘못일까? 이씨, 그게 왜 네 잘못이야? 남편이 바람난 게 마누라 탓이라는 사람이 제일 이상한 거 아니야? 애는 같이 낳아서 같이 키운 건데 왜 항상 모든 걸 네 탓으로 돌리냐고. 네 시어머니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런 말 듣지 마. 네 잘못 아니야. 네가 다 잘하진 않았어도 네가 자책할 일은 아니라고. 그 주 주말에 저는 당장 혜주가 살고 있는 집에 가봤습니다. 그동안 혜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더 느껴지더군요. 그동안 얘기할 데도 없이 얼마나 힘들었어. 얘기할 사람이라고는 나밖에 없는 거 아는데. 그냥 이제는 관심사도 안 맞고 대화가 안 통한다고. 나 사는 것도 바쁘다는 핑계로 너한테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 저는 대학 선배의 지인 중 언어 치료하는 분이 있어서 하은이가 언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치료사를 알아봐 줬습니다. 하도 속이 상해서 치료비도 제가 다 내버렸어요. 그냥 그렇게라도 안 하면 자신한테 화가 날 것 같았거든요. 의욕이 없는 혜주를 위해 치료비 감면받는 방법까지 알아봐 줬습니다. 혜주야, 네 남편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너한테 손까지 댔다며. 그런 아빠 있어봤자 하은이한테도 도움이 안 될 거야. 이혼하면 혼자가 된다고 너는 자꾸 그러지만 그 사람 이제 네 옆에 있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네가 왜 혼자야? 너한테는 하은이가 있고 나도 있는데. 저는 남편과 헤어지라는 말을 어렵게 꺼냈죠. 혜주는 남편과 시댁을 그렇게 욕하면서도 이혼하면 죽는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제 말을 들은 혜주는 제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바람난 혜주 남편은 옳다구나 하고 헤어져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혜주가 배우자 귀책으로 소송을 걸자 혜주는 또 못살게 굴었습니다. 소송 취하를 안 하면 혜주랑 하은이를 가만 안 두겠다나요? 위자료 줄 돈이 없으니 배째라고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 화나면 나한테 손찌검까지 했는데 그러다가 하은이한테까지 해코지하면 어쩌지? 아빠한테 괴롭힘 당하는 거 하은이에게는 절대로 겪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 너무 무서워, 노우라. 그냥 이혼하지 말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은이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거기서 더 상처받으면 어떡해? 이혼 안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혜주야. 아이 가지고 협박까지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아빠라고 있어봤자 애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지 않을까? 지금까지 괴롭힘 당한 걸로 충분한데 또 버틴다고? 하은이가 정말 그런 걸 원할까? 하은이의 치료는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도 혜주는 딸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아이한테 상처만 준다면서 대낮부터 술을 마시며 눈물을 흘리기 일쑤였어요. 오죽하면 하은이 엄마 술 좀 그만 마시게 말려달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을까요? 혜주를 생각하면 마음이 안 됐지만 저는 팩트 공격을 날려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자책만 할 거야? 네가 그럴수록 하은이한테 독이 된다는 거 몰라? 아직 젊은데 갈 데 없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너 스스로 일어날 방법을 찾아야지. 너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란 말이야. 아이 망쳤다고 자책만 하면서 정작 네 인생은 그렇게 방치해둘 거냐고. 네가 일어나야 하은이도 일어나는 거잖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나 공부 안 한 지 몇십 년이나 됐고 머리도 다 굳고 살도 찌고. 혜주 너 꿈이 있었잖아. 미래를 꿈꿀 때가 있었잖아. 우리 아직도 젊어. 살찐 거랑 공부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이제 34인데 여기서 인생 종칠 거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 하은이를 위해서라도 힘내야지. 잔말 말고 내일부터 검정고시 학원 다녀. 너는 내 입장을 모르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지. 네가 한 번이라도 나처럼 살아봤어? 나는 아무도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 없는데 너는 너희 부모님도 무조건 널 응원해주고 네 동생도 네 편만 들어줬잖아. 너는 부모님한테 지원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야. 답답한 마음에 저도 화가 나서 혜주를 두고 와버렸어요. 혜주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얼마 뒤 혜주로부터 편지가 왔더군요. 노을아, 널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내 일에 그렇게 눈물 흘려주고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준 사람 너밖에 없었는데
나는 못난 마음에 너를 질투하곤 했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똑같이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했지. 나는 대학도 못 가고 집에서 육아에 찌들어 있는데 대학생이 되어 옷도 만들고 반짝반짝 빛나는 네가 정말 부러웠어. 못난 나를 용서해 줄래? 네 말대로 내가 내 인생을 방치한 게 맞는 것 같아. 날 위해 화를 내주는 널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라도 노력할게. 혜주는 검정고시를 공부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따고 그 후로 방송통신대학에도 입학했습니다. 혜주는 제 인생은 자기보다 평탄하다고 했지만 그때는 제 인생도 본격적인 가시밭길이 되어가고 있었죠. 결혼한 지 1년쯤 지나서 아기를 가지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외아들의 손이 귀한 집이라 시댁에서는 대놓고 티를 안 내도 은근한 압박이 느껴졌죠. 시부모님 보란 듯이 아기를 낳고 싶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단한 인생은 아니더라도 제가 계획한 것들은 다 이루어졌거든요. 아기를 가지는 것만은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2년이 넘어가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아 저는 하루하루 점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시험관 시술은 몸에 너무 무리가 되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한 번 할 때마다 세상이 조금씩 내려앉는 느낌이랄까요? 용하다는 한의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며 1년 내내 몸을 사리며 살았는데도 소용이 없었죠. 그러는 동안 혜주는 방통대에 다니며 전화 상담원으로도 일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엄청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신을 위해 노력하게 된 후로 표정도 밝아지고 하은이도 상태도 훨씬 좋아지고 밝아졌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나날이 어두워져 갔죠. 3년이 넘어가자 시댁에서 대놓고 말이 나오기까지 했어요. 아이고, 뭐 문제는 없다면서 왜 그렇게 애가 안 들어서는지. 우리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혹시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데 숨기는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압박이 들어오자 마음은 점점 급해지고 답답해졌어요. 길에서 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좋아하는 스쿠버 다이빙도 못하고 술도 못 마시니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고 재미있는 일도 하나도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제 친구들은 벌써 애가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됐다는데 우리 강제는 어떻게 이렇게 소식이 없다니?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아이도 못 낳는 건지. 너 진짜 검사는 제대로 해본 거야? 병원을 다시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니? 정 안 되면 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니까. 다른 방법이라뇨? 무슨 방법이라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뭐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거지. 내 평생에 손주는 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니? 요즘 난임이 그렇게 흔하다는데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고 컴퓨터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니? 하여튼 여자는 이러나 저러나 몸을 조심해야 해. 시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을 때마다 남편한테 풀다 보니 남편과의 사이도 소원해지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아기 안 생기는 걸 왜 자꾸 내 탓만 해? 같이 검사해서 아무 이상 없다고 나왔잖아. 당신이 어머니한테 잘 말씀을 드려야지. 자꾸 나한테 문제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정말 기분 나빠. 여기서 뭘 어떻게 더 조심해? 나더러 일도 하지 말고 집에 꼼짝 말고 있으라는 거야 뭐야. 내가 뭘 어쨌다고 또 나한테 그래? 나도 힘들어. 엄마 아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손주 소식 없냐고 물으시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죄송한지 알아? 나도 미치겠다고. 서로 힘든데 왜 자꾸 나한테 화풀이를 해? 그건 당신 엄마가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 우리 엄마는 당신한테 뭐라고 안 하잖아. 모르겠다. 둘 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라면 당신이랑 나랑 궁합이 안 맞는 걸지도 모르지. 우리는 안 되는 걸지도 몰라. 당신 어머니 하고 싶은 말이 그거잖아. 아기 낳으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 그래? 우리 엄마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당신이 베베 꼬아서 생각하는 거잖아.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나를 공격하면 내가 뭐라고 해? 우리 엄마도 답답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그냥 놓친내 하는 말이다 하고 넘기면 안 돼? 자꾸 이러면 나도 힘들어. 남편도 저를 위로해줄 힘이 없었죠. 우리 부부는 그렇게 소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안 해주는 저에게 놀러 가자고 말하기도 하고 맛있는 걸 사들고 집에 찾아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의 슬픔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혜주가 놀러 가자고 해도 시큰둥하고 그렇게 좋아하던 옷에도 흥미를 잃어갈 정도였죠. 제가 피폐해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혜주는 결국 한마디 하더군요. 야, 강놀. 너는 나더러 애 때문에 한탄만 하고 있지 말라 그러더니 네가 그러면 어떡하냐? 아기 없으면 네 인생 끝나는 거야? 왜 임신하는 데만 목을 메고 사냐고. 나한테는 내 인생 살라고 뭐라 그러더니 예전엔 네가 얼마나 씩씩했는데 아기 안 생겼다고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 어떡해? 얼마 뒤에 혜주는 제가 어릴 때 만들어서 선물했던 인형 옷을 가져와서 편지와 함께 놓고 갔습니다. 노으라, 저번에 내가 화내서 미안해.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내가 어떻게 알겠니? 나는 기대하지도 않은 아이 키우느라 그렇게 고생했는데 너는 꿈에도 바라는 아기가 안 생겨서 고생이니 이 무슨 신의 장난인지 모르겠다. 어릴 때 네가 이 인형 옷 줬을 때 정말 행복했었지. 그때는 너랑 나랑 같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이 들수록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됐지. 그래도 네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란 걸 알았어. 너는 네가 디자이너라기보다 회사의 노예라고 말하곤 하지만 그래도 늘 꿈을 향해 착실하게 달려가는 네가 부러웠고 자랑스러웠어. 너는 너 자신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사람이야. 아기가 없다는 이유로 그런 너를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화를 냈어. 미안하다. 혜주가 주고 간 인형 옷을 만지작거리면서 저는 많이 울었어요. 아기한테 제 손으로 옷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하지만 혜주 말이 다 맞는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 후 저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기의 정신이 팔려서 생각지 못했던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생각나더군요. 저는 평소에 생각했던 디자인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쩌다가 그걸 쇼핑몰을 하던 선배에게 보여줬더니 선배가 바로 자기 쇼핑몰에서 팔아보면 어떻겠냐고 하지 않겠어요? 선배네 쇼핑몰은 떼어다 파는 옷도 팔았지만 선배가 직접 디자인해서 제작한 옷도 팔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제작부터 판매까지 순식간에 해치웠고 선배네 쇼핑몰뿐만 아니라 제 SNS를 통해서도 주문 제작으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훨씬 좋았어요. 주문 제작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많아서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해야 할 정도였죠. 무엇보다 제가 성취감을 느끼고 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혜주도 방통대를 졸업하고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혜주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점들을 반영해 아기 엄마에게 필요한 것들을 파는 쇼핑몰이었어요. 한창 꿈만을 나이에 온통 눈앞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였던 혜주의 육아 경험이 빛을 발했는지 다행히 장사가 괜찮게 되었죠. 혜주 딸 하은이도 언어치료 효과가 나타나서 처음 보는 사람은 실어증이었다는 걸 모를 정도였죠. 거의 일이 잘 풀리니까 자연히 저와 남편과의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제 상태가 좋아지니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웠다는 걸 깨달았고 남편한테 화를 낸 게 미안해지더군요. 제가 미안해하니까 남편은 더 미안해하고 서로 더 조심하고 배려하다 보니 오히려 전보다도 사이가 좋아졌죠. 마음이 편해진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잘 얘기했는지 시부모님도 사과를 하더군요. 우리가 너무 욕심을 냈나 보다. 노을이 너도 힘들었을 텐데 네 탓이 아니었는데 일부러 안 낳는 것도 아니었잖니. 나이는 찼는데 아기는 안 들어서니 답답한 마음에 그랬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도 답답하셔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게 강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괜히 너를 미워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아기도 중요하지만 너희들도 중요하잖니. 아기가 안 생기면 입양하는 건 어떠니? 내 친구 아들 부부도 입양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이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 사실 입양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몸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 우선 입양을 해서 키우면서 임신은 천천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도 생각해봤죠. 하지만 입양이라는 게 저희 부부에게나 데려올 아이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렵게 입양을 결정했는데 혹시나 갑자기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감당하나 싶었던 거였죠. 혜주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혜주가 자기만 믿으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개집애가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 그렇게 걱정만 하다가 대체 애는 언제 키우려 그래? 자고로 애는 얼떨결에 키워야 한단 말 못 들어봤어? 정 안 되면 내가 같이 키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 하은이도 이제 다 나아서 제법 엄마를 도와주는데 노을이 이모 일이라면 걔가 먼저 발벗고 나설걸? 참네.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냐? 네가 내 아기를 어떻게 같이 키워줘. 말은 고마운데 혜주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같다. 얘 봐라. 왜 못 키워줘? 야, 솔직히 말해서 네 나이에 애 키우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입양 아니더라도 애 낳으면 내가 도와주려고 했어. 이래봬도 난 경험자잖아. 애 키우는데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데? 네가 나보다 공부는 더 했는지 몰라도 애 키우는 건 내가 한 수이라 이거야. 누굴 닮아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혜주는 얼마 뒤 저희 집 바로 근처로 이사를 오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여기로 이사 올 생각을 했어? 진짜 아기 키워주려고 이사까지 온 거야? 하은이 학교는 어쩌고? 이사할 때가 됐으니까 겸사겸사 온 거지. 하은이도 이제 놀리는 애들 없는 데서 새로 시작하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좋다고 했어. 하은이도 나도 마음 잡고 한번 새롭게 살아보자 이거지. 우리 사무실하고도 가깝고 잘 됐지 뭐. 혜주가 그렇게까지 응원해주는데 더 망설일 수는 없었어요. 등 떠밀리는 꼴이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답니다. 이삿짐을 풀자마자 저랑 남편, 혜주랑 혜주 딸까지 다 같이 근처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혜주가 강요하다시피 말하는 바람에 정말 그냥 아이들이랑 논다는 기분으로 다녔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들을 꼭 붙들고 있는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우리를 받아들이는가 싶다가도 밀어내는 아이들을 보며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지만 참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도 혜주가 방통대를 다니며 청소년 상담 공부를 한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노을아, 왜 그러고 쭈그리고 앉아있어? 뭐 힘든 일 있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 애들은 원래 말을 안 듣는 거야. 너무 상심하지 마. 아, 그런 거였냐? 내가 몰랐네. 그냥 애들이 마음을 안 열어주는 걸 보는 게 매번 힘들기는 해. 나는 내 가정 하나 못 만들면서 저 애들한테 손을 내밀 처지가 되는지, 그럴 자격이 되는 건지 그런 생각도 들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기 낳으면 어떡하려고? 이러니까 내가 얘를 혼자 둘 수가 있나?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알아? 애들은 원래 속썩이고 힘들게 하는 거라고. 쟤네들은 네 자식이 아니니까 저 정도지 네 자식이면 더 할걸?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굳게 먹는 게 좋을 거다. 야, 강혜주, 너 어른이구나? 언제 이렇게 컸대? 기특한 녀석 같으니라고. 그러게, 네 말이 맞다. 쉬울 리가 없는데. 그치? 사랑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 정말 그런 걸 이 나이 되어서야 알게 됐네. 그래, 이 애기도 못 키워본 애송아. 애기 낳으면 내가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가르침을 줄 테니까 딱 기다려. 아니다. 너무 기다리면 안 되지. 기다리지는 말고 기대만 해, 기대만. 보육원에 다니다 보니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혜주 딸 하은이도 자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오히려 자기가 마음의 치유를 받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무리 마음을 편하게 먹는다 해도 아이를 입양하려고 보육원 봉사를 하게 된 거였지만 저희는 특이하게도 어린 아이나 아가들보다는 좀 나이가 있는
이제는 입양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아이들에게 마음이 갔어요. 그 아이들을 보고 있자면 그 나이대의 혜주가 떠올랐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10대 아이들은 누군가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이 필요하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나들이도 나가며 아이들과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어린 시절 어려운 형편에도 동생과 저, 그리고 혜주까지 전시회며 박물관에 데려가 주신 엄마 아빠의 정성도 생각이 나더군요. 아이들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가까워지지는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어요. 봉사 아닌 봉사를 하며 아이를 키운다는 것에 대해 생각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아이는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낳는 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사랑하는 법을 더 배우라고 우리에게 아이가 늦게 오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는 한 아이의 부모가 되기보다 보육원 아이들을 널리 아우르는 후견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입양에 대해, 양육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끝에 내린 결론이었죠. 당신 진짜 괜찮겠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이 데려오려고 시작한 일인데. 당신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고 싶다고 했잖아.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입양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괜찮아. 노우라, 우리 아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왜 가지려고 했는지 생각을 해봤잖아. 너랑 나 닮은 아이를 갖고 싶었던 거고,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끼고 싶었고, 부모님께도 혈육의 즐거움을 드리고 싶었지. 거기 있는 아이들 다 똑같이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한 아이만 골라 데려온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될 것 같아. 그렇지만 어머님 아버님도 아직 기다리시는 눈치던데. 엄마 아빠랑도 얘기해봤어. 우리 얘기 듣더니 두 분도 가끔 와서 봉사하고 싶으시다고. 이러다 두 분이 입양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우리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자. 인연이 된다면 우리에게 아이가 올 거고 그게 아니라도 행복하잖아. 제 남편이랑 저도 아직 30대 중반이었지만 젊기 때문에 아이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저는 주문 제작 받던 옷이 잘 팔려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저만의 브랜드를 론칭하게 되었어요. 저는 보육원 아이들에게 제가 만든 옷을 하나씩 선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면 제 마음의 방도 조금씩 넓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입양은 정말 우연한 기회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니라 혜주에게 먼저 일어났어요. 저희가 다니던 보육원 봉사를 하던 도중 알코올 중독 아버지에게 학대받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들어온 5살짜리 여자아이 윤혜가 있었어요. 윤혜는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하고 다른 아이들이 노는 걸 겁에 질린 강아지처럼 쳐다보기만 했죠. 그런 윤혜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혜주였어요. 혜주랑 윤혜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 나이 차를 넘어서 꼭 소꿉장난하는 친구 같다는 느낌을 받고는 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서로를 치유해주는 그런 친구였죠. 원래 5살 정도 되면 이미 자기의 습관이 생겼기 때문에 입양하는 데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혜주랑 윤혜는 마치 원래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서로를 받아들였어요. 말수가 많지는 않아도 이제는 할 말은 다 하는 혜주 딸 하은이도 동생이 생기는 걸 아주 반겼죠. 하은아, 동생 생겨서 엄마 뺏길까봐 걱정되고 그러지는 않아? 윤혜가 집에 오면 아무래도 네 엄마가 윤혜한테 신경을 많이 써야 할 텐데 하은이가 섭섭하지 않겠어? 이모도 참. 동생인데 섭섭하긴 뭐가 섭섭해요? 윤혜가 얼마나 귀여운데. 저번에 데려다가 자니까 외롭지도 않고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요? 우리 집은 항상 허전했는데 윤혜가 오니까 뭔가 따뜻해지는 것 같던걸? 그리고 나도 고등학생인데 동생 질투나 할까봐? 너 우리 이모는 동생한테 질투했어?
그러니? 이모는 약간 질투했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내 동생도 귀여웠어. 얄미울 때도 있지만 혼자서 컸다고 생각하면 되게 외로웠을 것 같아. 가끔은 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들 곁에 있어줘서 외롭지 않았지. 하은이는 요즘 수아랑 친하게 지내는 것 같더라. 아, 맞아. 요즘 수아랑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어. 수아도 나처럼 어렸을 때 사람들하고 말하는 게 무서웠대. 그런데 지금은 말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니까? 근데 이모, 수아가 그러는데 노을이 이모가 제일 이쁘대. 노을 이모는 옷도 잘 만들고 얼굴도 예쁘고 애들이랑도 잘 놀아주는 게 천사 같아서 이모처럼 되고 싶대. 진짜로? 내가 이쁘대? 아, 참, 어떻게 알았지? 나의 매력에 너무 빠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은아, 수아한테 이모의 매력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말해줄래? 아, 왜 이래? 하고 싶으면 이모가 직접 하셔. 수아는 하은이랑 동갑인 여자아이였어요. 어렸을 때 말더듬이 있어서 파양당한 경험이 있었지만 밝고 따뜻하게 커주었던 것이죠. 수아는 주변을 잘 챙기는 싹싹한 아이였습니다. 보육원에 다니면서 가장 기쁠 때는 아이들에 대한 진심이 통했다는 생각이 들 때였죠. 수아가 저를 이쁘다고 하는 것도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소리 같아서 참 기뻤습니다. 브랜드를 키우랴 아이들을 챙기랴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느라 아기에 대해선 한동안 잊고 있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은 기대하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하다 안 돼서 포기하면 그제야 아기가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그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밤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저도 같이 깨고 말았습니다. 당신 왜 갑자기 자다 말고 일어나고 그래? 무슨 일 있어? 안 좋은 꿈이라도 꾼 거야? 어? 아니야. 별일 아니야. 안 좋은 꿈은 무슨 안 좋은 꿈일 리가. 남편의 기색이 뭔가 수상쩍었지만 저는 다시 잠이 들었죠.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저에게 자꾸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라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너무 들떠있는 것 같아서 괜히 실망할까봐 하기 싫었지만 좀 미심쩍은 기분으로 테스트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 기대도 없었단 얘기예요. 결과는 두 줄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저희에게도 아기가 찾아온 거였어요. 남편은 왠지 남자아이일 것 같다고 호언장담을 했죠. 남편이 무더운 여름밤에 꾸었던 꿈은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알이 품 안으로 굴러 들어오는 꿈이었습니다. 태양이는 그렇게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노을이 이모 임신했다는 거 진짜예요? 이모 닮으면 아기가 진짜 이쁘겠다. 나도 얼른 보고 싶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직 몰라. 수아는 아가들을 참 좋아하는구나? 저번에 보니까 아기들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러던데. 힘들지는 않아? 별로야. 이거 봐봐요. 내가 아들 주려고 만든 인형인데 종도 달았어요. 이모 아가 나오면 선물해주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때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수아도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수아야, 수아도 이모 집에서 같이 살래? 진짜요? 진짜 그래도 돼요? 그런데 이모가 아기 낳으면 신경을 못 써줄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네. 아가가 좀 크고 좀 있다가 보호 종료되면 수아도 나가서 집 구해야 하잖아. 그때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물론 지금 와도 되지만 어쨌든 수아가 진짜 독립할 힘이 생길 때까지 이모 집에 와서 사는 건 어떨까? 이모가 아저씨랑 잘 얘기해 볼게. 수아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기뻐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걸 왜 진작 말해주지 못했나 싶어서 저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남편에게 수아랑 같이 살면 어떠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좋다고 하더군요. 이모,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지금 제가 가면 애들이 너무 섭섭해할 것 같아요. 어차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모 말대로 퇴소하면 이모랑 같이 살게요. 그렇게 말했지만
수아는 그 후로 저희 집에 자주 왔습니다. 제가 태양이를 낳을 때는 병원에 와서 자기 일처럼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를 했다고 하더군요. 아가 손이 너무 예뻐요. 어쩜 이렇게 조그맣고 이쁘지? 아가 손이 이모랑 닮았어요. 수아야, 우리 집에 온다고 해줘서 고마워. 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든든한 거 있지? 더 빨리 데려올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혼자서도 이렇게 좋은 아이로 자라줘서 이모가 진짜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 입양 간다고 하면 다들 양부모님한테 감사하라고 그런다던데. 왜 이모가 고마워요? 입양 간 애들 말 들어보면 막 주변에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데요. 나중에 효도하라고. 뭐, 제가 고맙죠. 누가 이렇게 큰애를 받아줘요? 이모랑 아저씨가 천사인 거지. 아니야.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다 커서 와주는데 우리가 고마운 거지. 너랑 나는 다른 집들처럼 서로 부딪히는 부분도 별로 없잖아. 앞으로 더 지내봐야겠지만 나는 네가 내 딸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언니 같기도 하고 그래. 네가 우리 가족이 되어준다니까 엄청 좋은 선물을 받은 느낌이야. 돈 주고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선물. 여보, 밖에서 아주머니들 하는 소리 들으니까 수아가 딸인지 동생인지 자기들끼리 의견이 분분하던데 뭐 저렇게 큰 딸이 있겠냐고. 근데 동생이라기엔 또 너무 어린 것 같으니까 친척일 거면서들. 근데 둘이 닮긴 닮았나 봐. 어쨌든 가족인 줄 아는 거 보니까. 어떡해? 내가 해명을 좀 해줘야 되나? 아이고 참. 남의 일에 왜 그리들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네. 동생이면 어떻고 딸이면 또 어때서? 신경들 끄라고 말해줘, 수아야. 괜히 신경 쓰지 마. 남들이 하는 얘기는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에이 참. 그렇게 궁금하면 말해드려야지. 입양한 딸내미예요. 여기 이분들이 저 입양해 주셨어요. 아이고 귀 따가워라. 누구 목소리가 밖에서 이렇게 쩌렁쩌렁 들리나 했더니 수아였구나. 수아가 누구 닮아서 목소리 큰가 했더니 노을이 닮아서 그런 거구만. 누가 예비 모녀 사이 아니랄까봐. 그래, 수아 너 목소리 좀 죽여야겠더라. 내가 전부터 말했잖아. 아니 이것들이 누구 딸더러 시끄럽다고 야단인 거야? 혜주 너도 만만치 않거든? 얼마 뒤에는 혜주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혜주가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됐거든요. 하은이랑 저 그리고 수아가 들러리를 섰습니다. 저는 축사됐어요. 사랑하는 혜주의 결혼식을 축하하며. 네가 내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 이제는 네 곁에 든든한 버팀목이 또 생겼네. 네 덕분에 보육원 봉사를 다니게 됐고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귀한 아이들이라는 선물도 받았지. 다 네 덕분이야. 너랑 서로 도우며 일어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 인생은 너라는 사람의 세계만큼 넓어지고 밝아졌어. 이제 네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 힘든 일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더 행복해지길 기도할게. 사랑하는 친구 노을이가.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혜주랑 딸 하은이랑 제 딸 수아는 각각 대학생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윤혜랑 태양이도 씩씩하게 자라고 있고요. 주변에 보면 임신이 안 되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아기는 제가 오고 싶을 때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조금만 힘을 빼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이겨내시길 바라보겠습니다.